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춥죠? 그렇죠. 추운데다가 어제 제 드래곤 때문에 기분도 꿀꿀하고 많은 애청자분들이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꿀꿀한 기분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인데요. 여기 사시는 분 계실까요? 인천 서구 왕길동의 검단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이 아파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 14분과 환경미화원 10분이 월급이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됐대요.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도요. 그들의 급여 인상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교대로 근무하는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요. 오는 10일부터 242만 9,115원 이 세전으로요. 이렇게 월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난달까지는 216만 5천 원이었는데 거의 한 25만 원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이분들은 노동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월급이 살짝 많아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루 5.5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 환경미화원분들, 이분들의 월급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인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요. 6일 이 아파트에서 10년간 경비 근무를 했다는 김충원 씨를 만나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94명을 전원해고했다. 이거 예전에 박 PD가 한번 얘기했었었죠. 네. 이 말을 듣고 솔직히 불안했는데 많은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줄이지 않고 월급을 올려주기로 결정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 아파트도 논란은 있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관리비 추가 부담 이거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경비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꼼수,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을 깎자. 이런 꼼수를 좀 쓰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 대부분은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 경비 근무 이외에 주차 관리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경비원들의 불안감, 이거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고요. 그래서 월급을 인상해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아파트가 그렇겠지만 이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들도 입주민과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한다. 월급 인상이 결정된 이후 주민들과 그들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월급 올려준 것뿐만 아니라요.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이거 너무 열악하다. 예전 그 아파트 경비원들 휴게실에 막 쥐가 다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는요. 유이참에 이 기존의 낡고 비좁은 휴게실 앞에 무려 388만 원. 그래도 많은 돈을 쓰신 거죠. 5평 규모의 새 휴게실을 꾸몄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이 편하게 쉬실 수가 있게요. 그리고 이 휴게실에는요. 냉난방기는 물론이거니와 정수기도 배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원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휴게 시간에 동료들과 따뜻한 곳에서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도 몸도 편해지면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 경향신문 기자가 이 아파트를 찾았었을 때 깜짝 놀랐대요. 왜냐? 이 아파트가요. 지은 지 11년이나 된 조금 오래된 아파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 아파트처럼 너무나 깨끗했대요. 그리고 도로변에 휴지 조각이나 담배꽁초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아파트가 1,300여 가구나 사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왜 이럴까? 경비원들과 환경미화원 등이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준 아파트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열심히 관리했다는 거죠. 예, 월급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구당 분담금도 좀 궁금한데요. 가구당 분담금이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아파트도요. 월 관리비가 가구당 겨우 1,600원. 이게 그거밖에 안 올랐어요?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것밖에 안 올랐는데 그런데 다른 아파트들은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요. 이렇게 주민과 경비원, 환경미화원 간의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여기는 이런데요. 입주민들이요. 곧 다가오는 설날 그리고 추석 이런 명절 때 그리고 여름 휴가 때도 경비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고요. 특히
특히나 퇴직할 때 그동안 우리 아파트 우리 주민들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뜻의 감사패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은 이런 얘기까지 하셨대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모두 우리의 어르신들로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애들의 교육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경비원분들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게 세상이 바뀌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또 생긴 거야. 택배 받아주기. 그렇죠. 이것도 원래 없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감싸는 이런 상생의 모습이 있다면 이 최저임금 이 논란 충분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파이낸셜 타임즈 아주 이 명망 있는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제 저희 방송을 들은 것 같아. 사설을 썼는데요. 한국의 정경유착이 근절을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아하. 저희가 어제 정경유착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제드래곤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이 한국의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의 힘을 줄이고자 하는 한국 정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사설에 기사를 썼어요. 오호. FT는요 6일 현지 시간 한국의 정실주의의 얼룩을 지워라 이런 제목 사설을 통해서요 제드래곤이 한국의 반부패 드라이브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인과 국제사회 관찰자들의 압도적인 인상은 법원이 구시대의 관행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재계 실력자에게 특별한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 한국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값진 사례. 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 거물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 관행이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허. 한국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값진 사례다라고 하면서 이 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메인 스폰서다. 제드래곤이 9일 개막식에 참가할 예정인데 풀려나자마자 이런 이벤트는 제드래곤과 한국의 지도자 등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올림픽의 이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이고. 올림픽의 이상이 공정한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만약에 제 드래곤이라면 안 갈 것 같은데. 쪽팔려서 못 가죠.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었죠. 제 드래곤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의 모든 스코어가 다 좋았다. 그러니까 풀리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졌죠? 최근 임금 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임금 불평등 확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근로자 개개인의 학력, 경력 이런 특성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조사에서는요. 사업체 규모에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근로자의 성과급을 더 적극적으로 지급해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이 내용은요.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이 부연구위원이요. 사업체 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상시 근로자 임금 불평등 확대는요. 학력, 경력 등 근로자의 특성 요인보다는 사업체 규모, 산업 요인의 영향이 더 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능력 탓이 아니군요. 그렇죠. 보고서에 따르면요. 노동 공급에서 비롯된 임금 불평등도는요. 1994년부터 상승했는데 2008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대요. 반면 노동 수요 측면 요인에 따른 임금 불평등은요. 2008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 수요 측면 요인에서도요.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보다 기업의 규모가 임금 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994년에서 2015년 임금 불평등 확대분을요. 100으로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만요. 산업 간 임금 격차의 기여도는요. 11.33%포인트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러나
산업의 사업체 규모까지 고려하면 불평등 확대 기여도는요 무려 44.03%포인트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무려 32.7%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사업체 규모에 의한 임금 불평등 상승분이 생각보다 크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무엇을 만드느냐 이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게 내 월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위원은 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성과급 차이 요인인데 대기업이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개선됐기보다 성과 공유에 관한 태도 차이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임금 불평등이 크다. 그러면 기업 규모가 큰 곳에 들어가는 입사자들은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마찬가지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규모가 크면 성과급도 많이 나온다.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마도 노조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시가총액이요 MS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어이고? 이 소식은 CNN 머니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마존의 시총이 우리 돈으로 740조 7천억 원이래요. 어허. 사상 처음 MS 시총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보다 시총이 많은 기업은 딸랑 2개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애플 그리고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의 지주회사죠. 그렇군요. 이들 IT 대기업은요 시총 1조 달러대 진입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주가 상승률이 무려 21%에 달하고요. 알파벳과 MS의 주가 상승률을 앞섰습니다. 1조 달러대 진입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 굳이 이 세 개 중에 뽑자고 하면은 아마존이 오히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 기존의 1등이었던 애플은요. 올 들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죠. 앞서 아마존 CEO인 베조스는 작년 10월 포브스와 블룸버그 집계에서 빌 게이츠 MS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을 했죠. 베조스의 재산은 현재 우리 돈으로 126조 원, 게이츠보다도 30조 원이 많네요. 오호.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 그리고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나란히 3, 4위에 올랐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베조스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핵심인 이 아마존이 시총이 어느덧 2위, 1위를 넘본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존 코리아는 과연 언제쯤 우리나라에 오는 건지 또는 아마존 코리아와 유사한 강력한 온라인 쇼핑몰이 토종 쇼핑몰이 혹시 또 생길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요? 토종 쇼핑몰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용 그리고 더 나아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네. 특히 정영식 판사에 대한 분노. 벌써 이 정영식 판사의 과거 재판을 다시 조사해달라. 저도 들어가서 거기에 청원에 동의를 했는데 제가 했던 게 13만이 넘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청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곳곳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실 쯤에는 아마 20만이 돌파가 돼서 20만이 넘게 되면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러려고 그 추운 날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까지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제 페이스북 지인 중에 한 분은요 이런 진단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삼성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 이재용이 법에 합당한 판결을 받고 총수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다면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면죄부를 받으면서 그저 그런 회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허.
대단하지 않아요? 제 지인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실제로요, 제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박 PD도 파이낸셜 타임즈 소식 얘기해 줬었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삼성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한국인들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관행을 다시 확인했다. 재계 거물이 부패 혐의로 유죄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아도 철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것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요, 이번 판결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지난 2년간 벌어진 특별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가 됐다. 여전히 그들은 삼성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CNN 방송, 여기는요, 한 기자가 리포트를 했는데 이렇게 리포트를 했어요. 한국은 악명 높게도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가볍게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재판에서 5년이 선고됐을 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이번 결과는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집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외신들의 평가가 국내 언론과는 완전히 상반되죠. 제가 국내 언론들 어떻게 썼나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했어요.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 아닌가. 재판부와 특검을 비난하는 거죠. 중앙일보는 이재용 집유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 이런 기사를 썼고요. 동아일보는요. 이재용 집유 특검 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 놓은 법원, 뭐 이런 얘기를 썼고요.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삼성은 심기일전에서 글로벌 정도 경영에 매진하기. 그리고 서울경제는 더 심해요. 이재용 이제는 앞만 보고 뛰어라. 이야, 뭐 완전히 용비어천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요. 물론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는요, 이재용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오늘 전했더라고요. 네. 이게 차고 넘친다,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한 IT 컨설팅 업체 대표는요, 2012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에게 3,400여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회장이 뇌물 인정액은 얼마인가요? 36억 원 아닙니까? 네. 이게 몇 배가 차이 나요? 이 방통위 국장은 강압을 안 했나 보지 뭐. 이 사례랑 너무나 상반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내에 삼성물산이라고 있죠. 네. 삼성물산 직원도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10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들통이 나서 재판을 받아서 지난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36억 원을 횡령하고 풀려난 진의 총수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 삼성물산 직원에 선고를 했던 당시 재판부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해당 직원이 반성하고 회사의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횡령액이 너무 거액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징역 4년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용은 이재용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죄질이 매우 아름다운가 보지 뭐. 아니, 진짜 정영식 판사는 이랬잖아요. 이재용이 횡령액은 변제한 사실만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벌 총수에게 너무나 관대하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틀린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일부 언론은 이재용이 이번 판결 이틀 전에 옥중 경영보고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겠어요? 법원으로부터 미리 풀려난다, 이런 언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외에도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뉴스와 콘텐츠는 너무나 많아 다 전하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뭐 애청자 여러분들 다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이미 아시는 내용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나는 마음을 잠시 진정하고요, 맨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제 패친이 지적한 대로 이번 면죄부 때문에 삼성이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이를 위해 일단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왜 몰락했을까요? 자만해서. 그렇죠. 자만해서, 혁신을 거부해서, 변화를 등한시해서, 아니면 뭐 게을러서, 네. 아니면 현실에 안주한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생물이 결국 모든 거를 분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 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순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업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6천년의 역사를요 무려 5년 동안 분석한 결과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몰락한 주요 요인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요. 오, 다르다고요? 예,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하죠. 6천년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 역사를 분석하려니까 무려 5년이나 걸렸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분석했을까요? 설마 우리 박 PD가 했을까요? 혹시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모 종교인들이 아닐까 싶은데? 아이, 그건 아니겠죠. 그게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요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굿투 그레이트.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아, 그 책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이 책도 제목 기억나시죠? 둘 다 박 PD는 읽어봤을 테고요. 저 뒤에 거는 못 봤어요. 저는 2개 다 읽어봤는데요. 이게 한때 지식인들의 필독서로 불렸거든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지금 뭐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아무튼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세계적인 경영 구루, 그러니까 스승이죠. 스승으로 불리는 짐 콜린스입니다. 아하. 근데 이 짐 콜린스가요, 아까 얘기했던 5년 동안 6천년의 기업 역사를 분석을 했대요. 물론 혼자서 분석한 건 아니고요. 연구팀이랑 같이 했겠죠. 그래서 짐 콜린스가 이렇게 분석한 것을 그냥 사장시키면 너무 아깝죠. 당연히 책을 또 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앞서 저희가 드렸던 질문과 비슷한 제목의 책,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위대한 기업은 왜 망했을까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죠. 동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것처럼요. 예. 아무튼요, 이 책은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그리고 포천 200대 기업 베어 스턴스의 붕괴, 그리고 어깨 선구자였던 모토로라의 끝없는 추락, 뭐 이런 위대했던 기업들의 몰락을 지켜보고 짐 콜린스가 이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연구팀과 함께 기업 역사를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려 5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를 추적한 결과를 이 책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87년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요, 70년 전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100대 기업을 추적 조사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에 따르면요, 조사 당시에 생존한 기업이요 39곳밖에 없었대요. 61곳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대체? 그 가운데 100대 기업 이상을 여전히 유지하는 곳은 18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100대 기업에서 또 탈락을 했다는 거죠. 시장 지위가 70년 전에 비해서 개선된 기업 딱 2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GE와 코다. 이게 87년이니까 이렇죠. 이 기사가 나온 뒤 30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됐어요? 코닥이 또 빠질 것 같은데요? 코닥이 파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 100대 기업 중 GE 한 곳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래서 단 1%의 기업만이 100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간 셈이다. 짐 콜린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통계를 본 것 같아요. 약 100년으로 간추려 봤을 때는 두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30-40년 전으로 간추려도 우리 앞쪽에 있는 재벌들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짐 콜린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아니 그러면 나머지 1% 빼고 99%의 기업들 도대체 왜 몰락을 했을까? 연구팀과 함께요. 무려 15,000시간 그리고 2,000페이지 달하는 인터뷰 그리고 6,000건의 논문을 조사해가지고요. 데이터가 3억 8천 바이트였대요. 이거를 다 정밀하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요 5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기업의 몰락 5단계 이런 거죠. 짐 콜린스는 알바비를 엄청 썼겠어요. 그러니까요. 연구원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요 짐 콜린스가 꼽은 기업 몰락 5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삼성이 여기에 과연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 짐 콜린스가 꼽은 1단계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부제로 과거 성공 방식의 집착 이런 단계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은
다음 성공의 발목을 종종 잡는다. 네. 철이 지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계속 고집할 때 더욱 그러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압도적 성적을 거둔 기업의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무조건 먹힌다. 야, 나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성공했어. 너네 안 해보고 왜 그래? 해봤어? 이 얘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미국에도 대표적인 예가 있대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생산 방식의 표준화를 통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네. 뭐 저희가 여러 번 요 헨리 포드 사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초기 자본주의를 가능케 한 대량 생산 방식도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포드주의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가 여전히 위대한 경영자로 추앙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했던 포드의 명성 지금도 같을까요?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진 콜린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1단계 때문에 포드가 과거 성공 방식에 대한 집착, 즉 포드 시스템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례도 있어요. 포드가 뭐 일본 차나 한국 차 같은 데 밀려가지고 좀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 위기를 인식했던 한 경영진이 포드한테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경쟁사들이 팔고 있는 신차를 보면 그들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충만했던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고요. 우리 손에 있던 것들이 하나둘 없어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지만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해결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포드 어떻게 했을까요?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편지를 쓴 경영진 누가 있다 이 편지를 썼어. 대고를 했대요. 헨리 포드의 이런 고집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포드사는 휘청거리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여러 부침을 거치면서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겨우 5위권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북미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 정도지 해외에서는 여전히 형편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 1단계를 보면서요.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죠. 옥중에서 경영보고를 받을 정도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재용의 삼성. 포드랑 과연 다를까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 방식을 답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병철, 이건희 다 최고 권력자와 딜을 하다가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도 듣고 자기가 직접 아빠도 보고 했을 텐데도 자기도 따라하잖아. 배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아예 안 배웠을 수도 있고요. 2단계는 진 콜린스는 이걸 꼽아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성장 집착증 이런 부제를 붙여놨어요. 기업이 성장 궤도에 어느 정도 오르면 CEO들은 보통 더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네. 소비자 트렌드가 하루 다르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경쟁 기업도 금세 유사 상품 내놓고 뭐 이러니까 기업들은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령하기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장에 대한 이런 집착, 특히 과도한 집착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실패에 이르는 길이다. 진 콜린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사례가 있어요. 한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 1위 어딜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애플, 인텔, 3M 이런 기업들을 떠올리죠. 네. 근데 그 기업이 아니에요. 특히나 3M이나 애플, 인텔보다 더 혁신적인 기업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미국 기업이 있었어요. 오. 어디냐? 생활용품 업체예요. 놀랍게도 러버메이드라는 업체 기억나시나요? 아, 저는 가물가물한데요. 이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상당히 인기를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이 제품이 좀 팔렸던 것 같고요. 골프채 이름 같기도 하고. 아, 골프채인가요? 아무튼요, 이 러버메이드는요, 수많은 아이디어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업체로 꼽혔다고 합니다. 특히 쉴 새 없는 혁신으로 승승장구를 해갔다는 거죠. 근데 러버메이드는요, 설립 78년째인 1998년에 뉴월 코퍼레이션에 매각이 되고 말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진 콜린스가 분석해봤더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1994년 당시 러버메이드의 CEO는 스탠리 콜트란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양반이 회사의 핵심 목표를 뭐라고 내세웠느냐? 우리의 비전은 성장입니다. 이 성장 그 자체를 회사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탠리 콜트는
이렇게 직원들을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그리고 3년간 1000개에 달하는 신제품을 만들어내라. 하루에 한 개씩 신제품을 만들어내래요. 네. 생활용품이니까 이게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건 신문사 같은데요. 신문사인가요? 아무튼요, 진짜 3년간 1000개가 넘는 신제품을 숨막히게 이 러버메이드는 찍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한 제품 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겠죠. 정작 소비자들에게 팔아야 할 핵심 제품의 생산 라인 관리, 이게 소홀해졌다고 합니다. 네. 주문 물량, 소비자들은 이 물건을 찾는데 이 물건의 주문 물량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신제품 개발에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팔리던 거 일단 빨리 팔아서 돈만 확보해야 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과도한 할인에 나섰다는 거죠. 이렇게 과도한 할인으로 잘 팔리는 물건까지 막 팔아 제끼니까 러버메이드는 재정 악화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외치던 스탠리 콜드가 떠난 지 5년 만에 러버메이드는 아까 얘기대로 매각이 됐다는 거죠. 결국 도를 넘는 성장 집착증이 혁신으로 무장한 기업이었던 러버메이드의 성장을 멈추게 했다. 진 콜린스는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이랜드 느낌도 좀 나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단계에서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기업이 몰락하는 원인, CEO들이 일을 안 해서, 너무 무산일하게 일을 해서 이런 데에서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진 콜린스의 조사 결과는요, 러버메이드와 비슷한 사례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네. CEO가 무산일 해가지고 망한 기업보다는 과도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화를 자초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랜드 이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STX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요게 생각나요. 애플을 이기겠다고, 그것도 무조건 이기겠다고 신제품을 무진장 쏟아내는 기업이 있죠. 삼성.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지만 미국에서 1+1 그렇죠. 스마트폰을 1+1을 판매하고 있죠. 이게 과도한 할인 아닙니까? 삼성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 얘기도 저희가 작년에 갤럭시 S8인가요? 이게 나오자마자 1+1 방송을 했었는데, 그렇죠. 정작 국내에 계신 분들은 저희 말씀을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미국 현지에선 그렇게 팔고 있었잖아요. 네. 증거도 저희가 보여드렸었고요. 그러면 진 콜린스가 꼽은 잘 나가는 기업이 망하는 3단계 뭐냐면요,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현상 있죠. 아하.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심리학적으로는요. 요 확증 편향 단계가 3단계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는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위험과 위기 신호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이거를 애써 무시한다는 거예요. 앞서 2단계를 거치면서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징후를 알 수 있는 여러 신호가 나타나서 부정적인 증거가 쏟아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CEO들은요, 이걸 보고도요 직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다는 거죠. 아니, 이런 부정적인 결과 이거 말고 낙관적인 근거 요것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CEO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적인 근거만 수용해서 자신의 그릇된 판단을 밀어붙이는 그런 CEO들이 많아왔다고 합니다. 지금껏 기업을 이끌어온 CEO들이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회사 위기를 회피하는 대신 일부 긍정적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 발동하고 있다. 진 콜린스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디듐이란 프로젝트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이게 위성통신을 이용한 휴대전화 아니에요? 맞아요. 이 위성을 이용하겠다. 아주 기발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거를요, 어디서 주도를 했냐면 모토로라가 주도를 했어요. 이게 1985년에 시작됐는데 이 이디듐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만 해도 지금처럼 휴대전화 사용률이 높지는 않았었죠. 네. 휴대전화는 별로 쓰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휴대전화가 그 다음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잖아. 휴대전화 서비스망이 커지면서 이 이디듐 프로젝트는 사업적인 매력을 잃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결정적으로 너무 컸어요. 그렇죠. 이게 위성이랑 연동이 돼야 되니까 이 단말기가요
진짜 예전 벽돌 크기 휴대전화 기억나시죠? 네. 그것과 비슷했다고 해요. 요 이디륨이 나올 당시 벌써 휴대전화의 크기는 엄청 작아지고 있는데 이 이디륨 단말기는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휴대성이 현격하게 떨어졌고요. 위성과 직접 교신이 가능한 야외에서만 이 이디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것도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통화가 안 된다는 거야. 예. 근데 최근에 제 영화 강철비를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랜만에 이리듐 전화기가 나오더라고. 강철비에 나오나요? 거기에 정우성 씨가 북한 군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 쪽 자기 상사와 전화를 할 때 이걸 씁니다. 아무튼 이리듐 프로젝트에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시 모토로라의 CEO였던 로버트 켈빈 이 양반은요 1996년 이 이리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회사 이리듐을 만들어버리고요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 시작했대요. 얼마를 쏟아부었느냐 5억 3,700만 달러 엄청나죠? 특히나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7억 5천만 달러의 채무를 보증까지 섰대요. 이는 당시 모토로라의 1년 전체 수익을 넘어서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리듐 프로젝트를 평가한 다음해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장이 등장했대요. 모토로라는 글로벌 개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이리듐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다. 이게 뭐겠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엄청난 비용 이거 회수해야 되니까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부정적인 신호는 다 빼고 좋은 이야기 확증 편향적 얘기만 보고서에 넣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998년에 이리듐 프로젝트 실제로 시작이 됐는데 이듬해인 1999년 15억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이리듐이 파산을 했대요. 1년 만에. 모토로라도 같은 해 2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리듐 사례를 보면서요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2000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벤처붐 엄청 났었잖아요. 네. 이때 이재용이 만들었던 게 있어요. 이삼성? 그렇죠. 이 삼성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재용이 이번에 풀려나서 또 어떤 확증 편향이 발동됐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세 가지가 다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가지에서는 삼성이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단계라고 해요. 입증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한다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위험과 위기가 누적되는 3단계를 거치면요 기억 안팎에 벌써 쇠락의 조짐이 보이겠죠. 매출도 추락할 테고 CEO들은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옛 영광 이거 다시 찾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때부터 동원한다는 거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스타 CEO를 한번 영입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입증되지 않은 전략을 한번 시행해볼까? 아니면 이거 직원이 너무 많아서야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해볼까?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은요. 최악의 상황만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몰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 콜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절벽에 매달린 CEO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취하는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기업의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절박하게 시행했던 대책이 실패하면 또 다른 묘안을 찾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할 출구 전략의 일관성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진 콜린스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더욱이 4단계에 접어든 기업들은요. 대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위기 극복을 이유로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인재, 핵심 역량을 잃는 등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무지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례가 있어요. TI라고 기억나시나요? TI요? 예, 한때 여기도요 가전업체로 엄청 유명했던 회사거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업체가 TI잖아요. 여기가요 1980년대 디지털 시계, 가정용 컴퓨터 이런 소비재 제품이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업계 최강 자리를 내줘야 됐다고 합니다. 그때 TI의 경영진이 채택한 방식은요 주변에 잘 나가는 스타 CEO 영입이 아닌 기업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내부 인사를 승진시키는 것이었대요. 진 콜린스가 분석했던 다른 망해가는 기업이랑 좀 다른 길을 간 거죠. 이거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25년 이상 TI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요. 새 CEO 자리에 오른 제리 전킨스는요. 직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요. 회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I가 뭘 찾았느냐?
반도체의 일종인 DSP라고 하죠.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이 칩에 모든 회사의 역량을 집중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을 일궈냈다고 합니다. 전 TI라고 해서 몰랐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니까 바로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TI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인텔, 삼성 다음으로 반도체 제조회사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업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삼성은 어떨까요? 이재용이 감옥 갔을 때는 삼성 경영 성과가 너무나 좋아졌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주가도 끊임없이 올랐잖아요. 네. 철만하면 삼성도 TI처럼 혁신이 가능했을 텐데 이번에 풀려나가지고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나름 그래도 스타 CEO를 재영입한 거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타 CEO를 영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그닥 긍정적이는 않지만 자기 자신이 스타니까. 진 콜린스가 뽑은 5단계는요.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진짜 이제 무너지는 단계란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침몰 직전에 몰린 CEO들은요. 장렬히 죽음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끝까지 버틸지 이걸 놓고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고 합니다. 진 콜린스는 이 길에 선 CEO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조언을 해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무엇을 잃고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칠 것인가?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면 항복선언, 이제 돌을 던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진 콜린스는 충고를 하고요. 하지만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까지 싸워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기업 회생을 위해 CEO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엄격한 전략적 사고 그리고 이에 기반한 경영활동의 건전성 회복. 진 콜린스는 이런 충고도 해요. 기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경영 원칙을 상실하고요. 핵심 가치를 포기하면 회사를 벼랑 밖으로 떠미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삼성이랑 또 연관이 있죠. 삼성이 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네. 이런 늘 그럴싸한 경영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삼성이 하는 행태 보면 뭐 3세 경영하고 뇌물 주고 이게 과연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묻고 싶어요. 이 로컬의 규칙을 세계화하고 있죠. 아하, 그런가요? 그러니까 진짜 진 콜린스의 조언대로 삼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무엇을 잃고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고 묻고 싶습니다. 네. 요즘 SNS 분위기로는 쉽게 답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 SNS에서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다시는 삼성 제품 구매하지 않겠다. 우리 팟빵 게시판에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쵸.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진 콜린스가 분석했던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몰락하는 과정 5단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각 단계별로 살펴봤지만 5단계에서 삼성을 제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진 콜린스는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단계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이 회사에서는 한 단계씩 이렇게 걸 텐데 삼성은 놀랍게도 5단계가 다 걸려. 삼성이 문어박식 확정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문용어로 동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동접이기 때문에 5계단을 동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과거의 국내 기업들도 삼성처럼 이렇게 5단계 한꺼번에 걸리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진로그룹, 네. 신동아그룹, 대우그룹, 쌍용그룹 여기도 다 문어발식으로 5단계에 해당돼가지고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주 예외적으로 잘 버텨왔는데 뭐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에도 그러란 보장은 없죠. 그렇죠. 결론적으로요. 진 콜린스는 이 5단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성장하는 기업이더라도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요. 정도의 기업 정신으로 매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오너 경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잘못된 경영 판단을 하는 순간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용도 이
전 세계 모든 CEO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진 콜린스의 이런 경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책을 한번 읽어봤나가 좀 의심스러워요. 아마도 책 표지만 봤을 거예요. 책 표지도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진 콜린스의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해가는 5단계 요걸 보다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었던 세계적인 경영 멘토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지오 교세라 명예회장, 이분이 남긴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기업의 흥망과 성세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의 사람됨에 달려있다. 사람됨을 강조하셨어요. 이윤 추구의 목표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가겠다는 심령과 철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잊는 순간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 이런 충고였던 거죠. 이재용이 이 진 콜린스나 교세라 명예회장의 이런 경영 멘트들의 경고 이거 듣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쯤 3심 재판이 열릴 것 같은데요. 3심 재판부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삼성이 국민기업 아닙니까? 삼성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진짜 나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재용에게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처벌을 내려가지고요, 삼성이 다시 국민기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뭐 혹자는 판사들이 돈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또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사들이 그동안 오너를 무조건 구해주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판사들도요, 오너를 바른 길로 가게 해줘야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3심에서 이재용이 처벌을 받아야 제가 박 PD로부터 막걸리를 얻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 우리 말이야. 내기를 했는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분이 생각보다 크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무엇을 만드느냐, 이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게 내 월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위원은 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성과급 차이 요인인데, 대기업이 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개선됐기보다 성과 공유에 관한 태도 차이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임금 불평등이 크다. 그러면 기업 규모가 큰 곳에 들어가는 입사자들은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마찬가지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규모가 크면 성과급도 많이 나온다,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마도 노조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시가총액이요, MS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어이고? 이 소식은 CNN 머니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마존의 시총이 우리 돈으로 740조 7천억 원이래요. 어허. 사상 처음 MS 시총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보다 시총이 많은 기업은 딸랑 2개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애플, 그리고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의 지주회사죠. 그렇군요. 이들 IT 대기업은요, 시총 1조 달러대 진입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주가 상승률이 무려 21%에 달하고요, 알파벳과 MS의 주가 상승률을 앞섰습니다. 1조 달러대 진입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 굳이 이 세 개 중에 뽑자고 하면은 아마존이 오히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 기존의 1등이었던 애플은요, 올 들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죠.
앞서 아마존 CEO인 베조스는 작년 10월 포브스와 블룸버그 집계에서 빌 게이츠 MS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을 했죠. 베조스의 재산은 현재 우리 돈으로 126조 원, 게이츠보다도 30조 원이 많네요. 오호.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 그리고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나란히 3, 4위에 올랐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베조스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핵심인 이 아마존이 시총이 어느덧 2위, 1위를 넘본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존 코리아는 과연 언제쯤 우리나라에 오는 건지 또는 아마존 코리아와 유사한 강력한 온라인 쇼핑몰이 토종 쇼핑몰이 혹시 또 생길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요? 토종 쇼핑몰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용 그리고 더 나아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네. 특히 정영식 판사에 대한 분노. 벌써 이 정영식 판사의 과거 재판을 다시 조사해달라. 저도 들어가서 거기에 청원에 동의를 했는데 제가 했던 게 13만이 넘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청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곳곳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실 쯤에는 아마 20만이 돌파가 돼서 20만이 넘게 되면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러려고 그 추운 날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까지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제 페이스북 지인 중에 한 분은요, 이런 진단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삼성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 이재용이 법에 합당한 판결을 받고 총수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다면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면죄부를 받으면서 그저 그런 회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호. 대단하지 않아요? 제 지인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실제로요, 제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박 PD도 파이낸셜 타임즈 소식 얘기해 줬었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삼성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한국인들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관행을 다시 확인했다. 재계 거물이 부패 혐의로 유죄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아도 철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요, 이번 판결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지난 2년간 벌어진 특별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가 됐다. 여전히 그들은 삼성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CNN 방송, 여기는요, 한 기자가 리포트를 했는데 이렇게 리포트를 했어요. 한국은 악명 높게도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가볍게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재판에서 5년이 선고됐을 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이번 결과는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집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외신들의 평가가 국내 언론과는 완전히 상반되죠. 제가 국내 언론들 어떻게 썼나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했어요.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 아닌가. 재판부와 특검을 비난하는 거죠. 중앙일보는 이재용 집유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 이런 기사를 썼고요. 동아일보는요, 이재용 집유 특검 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 놓은 법원, 이런 얘기를 썼고요.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삼성은 심기일전에서 글로벌 정도 경영에 매진하길. 그리고 서울경제는 더 심해요. 이재용, 이제는 앞만 보고 뛰어라. 이야, 완전히 용비어천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요. 물론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는요, 이재용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오늘 전했더라고요. 네. 이게 차고 넘친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국제사회 관찰자들의 압도적인 인상은 법원이 구시대의 관행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재계 실력자에게 특별한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 한국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값진 사례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 거물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 관행이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허. 한국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값진 사례다라고 하면서 이 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메인 스폰서다. 제드래곤이 9일 개막식에 참가할 예정인데 이 풀려나자마자 예, 이런 이벤트는 제드래곤과 한국의 지도자 등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올림픽의 이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이고. 올림픽의 이상이 공정한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만약에 제 드래곤이라면 안 갈 것 같은데. 쪽팔려서 못 가죠.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었죠. 제 드래곤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의 모든 스코어가 다 좋았다. 그러니까 풀리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졌죠? 최근 임금 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임금 불평등 확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근로자 개개인의 학력, 경력 이런 특성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조사에서는요. 사업체 규모에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근로자의 성과급을 더 적극적으로 지급해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이 내용은요.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이 부연구위원이요. 사업체 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상시 근로자 임금 불평등 확대는요. 학력, 경력 등 근로자의 특성 요인보다는 사업체 규모, 산업 요인의 영향이 더 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능력 탓이 아니군요. 그렇죠. 보고서에 따르면요. 노동 공급에서 비롯된 임금 불평등도는요. 1994년부터 상승했는데 2008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대요. 반면 노동 수요 측면 요인에 따른 임금 불평등은요. 2008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 수요 측면 요인에서도요.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보다 기업의 규모가 임금 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994년에서 2015년 임금 불평등 확대분을요. 100으로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만요. 산업 간 임금 격차의 기여도는요. 11.33%포인트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러나 산업의 사업체 규모까지 고려하면 불평등 확대 기여도는요. 무려 44.03%포인트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무려 32.7%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사업체 규모에 의한 임금 불평등 상승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춥죠? 그렇죠. 추운데다가 어제 제 드래곤 때문에 기분도 꿀꿀하고 많은 애청자분들이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꿀꿀한 기분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인데요. 여기 사시는 분 계실까요? 인천 서구 왕길동의 검단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이 아파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 14분과 환경미화원 10분이 월급이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됐대요.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도요. 그들의 급여 인상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교대로 근무하는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요. 오는 10일부터 242만 9,115원 이 세전으로요. 이렇게 월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난달까지는 216만 5천 원이었는데 거의 한 25만 원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이분들은 노동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월급이 살짝 많아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루 5.5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 환경미화원 분들 이분들의 월급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인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요. 6일 이 아파트에서 10년간 경비 근무를 했다는 김
이충원 씨를 만나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94명을 전원해고했다. 이거 예전에 박 PD가 한번 얘기했었었죠. 네. 이 말을 듣고 솔직히 불안했는데 많은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줄이지 않고 월급을 올려주기로 결정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 아파트도 논란은 있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관리비 추가 부담 이거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경비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꼼수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을 깎자. 이런 꼼수를 좀 쓰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 대부분은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 경비 근무 이외에 주차 관리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경비원들의 불안감 이거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고요. 그래서 월급을 인상해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아파트가 그렇겠지만 이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들도 입주민과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한다. 월급 인상이 결정된 이후 주민들과 그들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허허. 미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월급 올려준 것뿐만 아니라요.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이거 너무 열악하다. 예전 그 아파트 경비원들 휴게실에 막 쥐가 다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는요. 유이참에 이 기존의 낡고 비좁은 휴게실 앞에 무려 388만 원. 그래도 많은 돈을 쓰신 거죠. 5평 규모의 새 휴게실을 꾸몄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이 편하게 쉬실 수가 있게요. 그리고 이 휴게실에는요. 냉난방기는 물론이거니와 정수기도 배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원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휴게 시간에 동료들과 따뜻한 곳에서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도 몸도 편해지면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 경향신문 기자가 이 아파트를 찾았었을 때 깜짝 놀랐대요. 왜냐? 이 아파트가요. 지은 지 11년이나 된 조금 오래된 아파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 아파트처럼 너무나 깨끗했대요. 그리고 도로변에 휴지 조각이나 담배꽁초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아파트가 1300여 가구나 사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왜 이럴까? 경비원들과 환경미화원 등이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준 아파트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열심히 관리했다는 거죠. 예, 월급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구당 분담금도 좀 궁금한데요. 가구당 분담금이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아파트도요. 월 관리비가 가구당 겨우 1,600원. 이게 그거밖에 안 올랐어요?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것밖에 안 올랐는데 그런데 다른 아파트들은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요. 이렇게 주민과 경비원, 환경미화원 간의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여기는 이런데요. 입주민들이요. 곧 다가오는 설날 그리고 추석 이런 명절 때 그리고 여름 휴가 때도 경비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고요. 특히나 퇴직할 때 그동안 우리 아파트 우리 주민들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뜻의 감사패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은 이런 얘기까지 하셨대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모두 우리의 어르신들로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애들의 교육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경비원분들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게 세상이 바뀌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또 생긴 거야. 택배 받아주기. 그렇죠. 이것도 원래 없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감싸는 이런 상생의 모습이 있다면 이 최저임금 이 논란 충분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파이낸셜 타임즈 아주 이 명망 있는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제 저희 방송을 들은 것 같아. 사설을 썼는데요. 한국의 정경유착이 근절을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아하. 저희가 어제 정경유착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제 드래곤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이 한국의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의 힘을 줄이고자 하는 한국 정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사설에
기사를 썼어요. 오호. FT는요 6일 현지 시간 한국의 정실주의의 얼룩을 지워라 이런 제목 사설을 통해서요 제 드래곤이 한국의 반부패 드라이브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인과